추경 30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다. 금리를 앞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더 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랐다는 건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왔고,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자산으로 잘 배분하는지는 일반인조차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는 이제 다분히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 즉 추경에 대한 공포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하반기 정도 가서 실제 국내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여기서 뭐 한 20조 더 발행한다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국채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국채 발행 규모가 많게 시작했던 데다가 13조 더, 20조 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자,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게, 증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대규모 추경 예고, 경기 부양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상황, 현재 어떤 상황으로 보고 계시고, 이런 추경,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두 분의 뷰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박사님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저요? 네. 어려운 건 우리 각도기님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시장이 상당히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또 이제 연중 최고치를 뚫었는데, 그러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나 싶다고 이제 생각되는 건 뭐냐면, 결국은 바야흐로 국내에서도 이 적극적인 또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무정부 상태라고 불리울 정도로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건데, 사실 지난해에 국내 증시가 글로벌리 거의 꼴등이었잖아요. 특히나 미국 증시가 막 20%대 넘게 상승할 때 우리는 코스피가 뭐 10% 마이너스 이랬으니까. 근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정책 모멘텀이 부재한 영향이 좀 컸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또 현재 정치 구도상 이제 이른바 여대 야소 국면이니까 상대적으로 정부가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에 힘이 많이 실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추경 규모가 얼마고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점수를 시장이 좀 많이 후하게 주고 있지 않나. 일단 초반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네. 네. 구체적으로 뭐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는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일단 기대감은 좋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좋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시작은 나쁘진 않다. 네. 네, 각동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뭐 기대감이 많긴 합니다만 주식시장은 정말 기대감이 많아요. 이거는 뭐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최근 한국 국채가 금리를 앞으로 또 내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그리고 최근 일주일간 금리가 엄청 튀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에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엄청나게 금리가 튀었거든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아까 뭐 추경 30조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대비해라. 그래서 주식을 좀 더 고민하셔야 돼요. 저 한 애널리스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애널리스트가 오늘 막 투덜투덜 거렸어요. 왜 내 지갑에 현금이 있고 난리야?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이 현금 아무짝에 쓸모 없어. 뭐 이렇게 이제 웃기게 표현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히 웃긴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앞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더 내리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랐다는 건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 왔고, 그래서 현금을 어떻게 자산으로 잘 배분하는지는 일반인조차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박 박사님이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니 뭐 근데 이제 약간 근데 오늘 이런 건 사실은 이제 너무 서로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근데 금리가 각도님 말씀처럼 이번 주에 많이 상승은 했어요. 네. 최근에. 그리고 특히나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한 이후에 이제 시장 금리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각도님 말씀처럼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시장 금리가 이제 올라간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각도님은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를 반영한 걸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고,
최근에 시장 금리가 올라간 거는 이제 다분히 제가 봤을 때는 수급적인 요인, 즉 추경에 대한 공포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아직은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최근에 나온 그 국내 물가도 좀 그렇고 지금 국내 물가가 갑자기 막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인플레를 그 걱정할 때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보다는 수급적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왜 수급이 문제냐면 그 국채 발행 규모가 원래 우리나라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에 한 100조 정도가 발행되는 시장이었어요. 연에.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100조가 한 160조 정도로 발행이 늘어났고 올해는 그보다 이제 더 훨씬 늘어나가지고 막 200 몇 조가 이미 발행이 되는 시장이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추경 얼마 전에 한 13조 8천억 정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민주당의 생각은 여기서 추경 규모 20조 더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13조 8천억 1차 추경된 것도 상당 부분 국채 발행으로 나와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20조 정도 더? 그러면 얘는 정말 생짜로 다 국채로만 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시장에서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플레에 대한 우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급에 대한 우려 또 본질적으로 하게 되면 약간 재정에 대한 우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로 좀 최근 금리 상승을 설명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따지기에 일본이나 미국은 채권 발행량이 워낙 많으니까 수급적으로 여기서 더 발행해 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한국은 전체 발행량도 그렇고 그다음 그런 주요 선진국 대비 보면 국가의 그 부채 비율도 그렇고 해서 여기서 뭐 한 20조 더 발행한다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국채가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국채 발행 규모가 많게 시작했던 데다가 13조 더, 20조 더 이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금리 레벨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지금 올라와 있고 이제 발행이 소화가 못 될 정도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앞으로 발행이 크게 늘 거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최근에 금리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요 정도로만 좀 보는 게 현재까지는 맞지 않나. 근데 인플레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하반기 정도 가서 실제 국내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국내 경제가 인플레를 일으킬 정도로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그 자산 시장에 있어서는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물 시장에 대해서는 저 박 박사님 말씀에 그대로 100% 동감하거든요. 뭐 네. 지금은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물가 이런 거 나오면 성장률 마이너스 나오는데 무슨 인플레야 말도 안 돼. 뭐 그렇죠. 동감하거든요. 근데 자산 시장은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아요. 통화량이 엄청나게 나게 된다는 거, 그다음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추경 발행이 있다는 거, 그 다 채권 발행으로 이루면서 그 채권 발행하기 그냥 채권만 발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이 사회로 다시 환입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쓰는 개념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많이 뭐 채권 발행을 하고 그래도 없었던 인플레이션이 뻥 터진 이유는 재정을 사회에다가 공급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엄청난 양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이거 추경 발행해서 다 재정으로 쓸 거니까 나중에 뭐 세금으로 어떻게 다시 걷어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전까지는 시장이 이거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서는 먼저 그걸 캐치하고 자산 시장 분명히 먼저 오를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사실 이제 두 분이 보는 시장의 중심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채권으로 보시면 박사님 말씀이 조금 더 맞는 것 같고 자산 시장 특히 주식을 보시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델상으로 보자면 원래 이제 모델에서 움직이는 거는 환율과 유가가 좀 더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하고 유가가 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빠른 게 아닌가라고 저는 약간 박사님 쪽에 지금 더 무게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박사님 우리 각도기님 말씀에 완전히 또 반대는 아닌 게, 그러니까 아마도 각도기님의 뉘앙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플레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재정이 여기서 추가로 더 풀리게 되면 그 돈이 어딘가로 흘러가야 될 텐데 여기서 위험자산으로 갈 것이냐 안전자산으로 갈 것이냐 했었을 때 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대한 뭐 기대감도 있고 또 이 원화에 대한 절상 기대로 외국인도 들어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하더라도 굳이 안전한 뭐 채권이라 보다는 오히려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른바 자산 가격으로 한정하면 뭐 자산 가격 인플레라는 말은 쓸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이제 채권 시장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시경제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이었던 거고 뭐 각도기님 말씀하신 대로 자산 시장만 놓고 보면 저는 자산 가격 인플레는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스승님이라서 잘 정리를 해주고 저도 동감합니다. 저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렇죠. 위험자산 선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낮아요. 이 금리를 가지고 무엇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그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화 가치가 계속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2~3% 정도의 리턴을 받아가지고 통화 가치를 지킨다? 너무 어려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사람들을 움직이게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제일 걱정하는 것은 지금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나마 아직 2,800이거든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PBR 1배가 아직 덜 됐다고 봐요. 저희가 2,900 좀 넘는 게 PBR 1배인데 아직은 괜찮아요. 아직은 차가 몇 개 있는 거예요. KTX도 있고 새마을호도 있고 몇 개가 있는데 나중에 되면 막차만 남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번에도 결국 사람들은 막차를 타고 올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하는 얘기가 지금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그러고 있다가 아유 아니야 한국 믿을 수 없어 한국 믿을 수 없어 이러다가 한 3,300 되면 사람들이 와 하고 떼지어서 몰려오겠고 막차 타고 그러면 어떡하냐. 물론 먹을 게 있어요. 막차도 먹을 게 있습니다. 막차도 대전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까지 제대로 못 가는 게 문제인 거지. 네. 너무 표현이. 저 여기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 주식끈이 짧은 저 입장에서는 그냥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의 뷰가 좀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뭐 2분기도 역성장, 그러니까 지금 1분기 역성장 나왔고 또 2분기도 역성장 우려가 있고 제가 이제 검색해 보면 우리 경제 저성장이다, 뭐 하방 압력이 강하다 이게 안 좋은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의 이런 대규모 추경이라든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게 불가피한 상황인 건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좀 쿨다운 시키는 거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면 이제 부양을 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한 1% 후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한국은행도 0.8로 떨어뜨렸으니까 잠재 성장률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거고 내년도 전망도 1.5밖에 안 되니까 2년 연속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돈을 푼다라는 것은 그냥 상수로 정해두고 대비를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근데 돈을 풀고 싶다 하더라도 이제 풀 수 있는 여건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냐 이제 이거를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뭐 현재 입장에서는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도 계속 한국은행이 좀 약간 보수적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금리를 인하한 것도 경기에 대한 하강 위험이 다른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하강 위험을 조금 더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를 인하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게 현재 정부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도기님도 지금은 뭐 제가 뭐 정치적 뭐 이런 것을 당연히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런 이제 말 그대로 정부의 이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시점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일단 자영업자 폐업사 때 속출하고 있고 대출 넣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대출도 늘지만 자영업자들이 빚 갚느라고 대출도 넣는 상황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저녁에 모임 해보러 가면 바로 느끼시지 않습니까? 8시 반 되면 맞아요. 이제 흥이 붙었어. 그래서 우리 2차 가죠 하고 2차 갈 데가 없어요. 문을 다 닫아버려. 사람이 없으니까 문을 다 닫아.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경기 부양을 할 수밖에. 그거 사실 부작용 상당하죠. 금리 내리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 내리는 거 되게 부정적이에요. 여기서 금리 내려봐야 뭐 얼마나 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자산 가격 상승만 부채질을 할 건데 안 그래도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돈이 안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부동산 대출이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들 말라 죽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동산 빚 갚느라고 쓸 돈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대출자들 돈 하나도 못 쓰잖아요. 저기 점심 사 먹는 것도 벌벌 떨어요. 네, 그냥 그 사무실 안에서 먹고 해결하고 막 도시락 까먹듯이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조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금리 내리는 게 좋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금리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근데 사실 금리만 내려서는 될 일이 아니고 금리 내리는 건 뗏문을 여는 거라서
그냥 낮은 지역이고 높은 지역이고 그냥 물을 똑같이 흘려보내주는 건데 사실은 지금 핀셋으로 정확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찍어서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 이건 재정을 써야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그 뭐 추경 발행이나 이런 거는 지금 0.8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결국에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준금리 내리는 것의 효과는 사실상 별로 없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의 어떤 말 그대로 기준점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이제 시장 금리를 이렇게 선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단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렇게 잘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앞서 얘기했지만 기준금리 인하한 게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시장금리는 거꾸로 훨씬 많이 올랐으니까 그럼 뭐 금리 인하한 거에 대한 효과가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세를 가지고 시장금리의 방향을 이끄는 거니까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는 것보다는 인하되는 것이 어쨌든 향후에 전체적으로 금리를 좀 아래쪽으로 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열매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대출금리에 바로 연동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은데 이게 대출금리도 보면은 어떤 거는 같이 떨어진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올라간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기가 짧은 CD 금리라던가 뭐 3년 이하의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하고 비슷하게 지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대출금리의 어떻게 보면 준거금리가 되는 금리가 만기가 짧은 뭐 이른바 CD 금리인지 뭐 코리보 금리인지 또는 어떤 사람은 좀 만기가 긴 금리인지 요거에 따라서 조금 제가 봤을 때 달라지는 것 같고 단기 금리 전체적으로는 떨어진 건 맞다. 저는 열매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이 추경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금 두 분께서 이제 우려되는 점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돈이 풀리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폭등이라든지 이런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이미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금리 얘기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내려도 지금 대출금리는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지금 문제인데 대출금리는 장기 모기지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요건 지금 안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가 많은 사람들은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좀 침체돼 있죠. 이자는 갚느라 헉헉거리고 있죠. 그런데 부자는 대출도 안 받고도 상당히 좋은 자산들을 갖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많이 이미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 가진 부자들은 예금 금리도 올라. 뭐 나쁜 게 없어요. 지금 다 좋은 네. 거예요. 각도기님만 좋으시겠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런데 지금 재정도 늘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증시도 좋아요. 사실 이제 이런 얘기하죠.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부동산이 항상 올랐다 이러는데 네. 증시도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유동성이 풀리고 증시가 좋은데 부동산이 잡힌다? 이게 사실 상당히 모순이죠. 그렇죠. 증시가 좋으면 부동산도 좋을 수 있다. 당연히 뭐 우려되는 점이다. 네. 그렇죠. 이제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좋으면 사실 문제라고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 네.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라고 볼 수 그럼 있는 건설 거죠. 경기는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건설 경기가 좋으려면 전국적으로 부동산이 좋아야죠. 네. 그런데 특정 지역만 좋아서는 건설 경기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지금 건설업체들도 대형 건설사와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하늘과 땅 차이로 차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GS, 대림, DL 뭐 이런 네. 데는 신고가예요. 52주 신고가 빵빵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엄청 좋을 거라고 하고 반면에 아예 수주를 제대로 못하는 업체들도 꽤 많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